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내의 일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내의 일기, 안네 프랑크 지음, 최지연 옮김. 1942년 8월 20일 금요일, 키티에게. 우리 은신처로 들어오는 입구는 이제 완전히 막아뒀어. 크랄러 씨는 책장을 문 앞에 두는 게 좋겠대. 숨겨놓은 자전거를 찾느라 독일군이 집을 뒤지거든. 물론 문처럼 열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책장으로 말이야. 보센 씨가 그 일들을 다 해주었어. 이제 보센 씨는 우리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됐는데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 우리를 도와줘. 출입구를 봉쇄하려고 계단을 없앴기 때문에 아래층으로 가려면 먼저 몸을 숙이고 뛰어내려야 해. 처음 사흘 동안에는 이마에 혹투성이었어. 낮은 입구에 계속 부딪혀서 말이야. 지금은 톱밥으로 채운 천을 문 꼭대기에 못으로 박아뒀거든. 쓸만한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요즘 난 공부를 많이 안 해. 9월까지는 좀 쉬려고. 그 이후로는 아빠가 공부를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런데 벌써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는지 충격일 정도야. 이곳에서의 우리 생활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반단 아저씨는 나랑 사사건건 부딪혀. 아저씨가 좋아하는 마고트 언니와는 잘 지내면서 나랑만 그래. 그리고 엄마는 가끔 날 아기처럼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않으면 그럭저럭 견딜만 한데 말이야. 난 아직도 패터가 별로야. 그 아인 지루해. 거의 언제나 침대에 누워 게으름을 피워. 그러다가 뭘 한다 싶으면 다시 졸고 있고. 진짜 따분한 아이야. 기껏해야 다락방 군용 침대 위에 누워 창문 틈으로 비치는 햇살을 쬐는 게 다지만 그래도 날씨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안내가. 1942년 9월 20일 월요일. 키티에게. 오늘은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해 줄게. 반단 아줌마는 견디기가 힘든 사람이야. 아줌마는 내가 쉬지도 않고 떠든다고 발끈 화를 내. 늘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들볶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냄비에 음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남은 음식을 유리 접시에 옮겨놓거든. 그런데 아줌마는 음식이 썩도록 내버려두고는 냄비를 설거지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다 보면 마고트 언니가 씻어야 할 냄비가 7개나 되기도 해. 그럼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지. 이런 마고트 정말 힘들겠구나. 쿠피스 씨는 특별히 2주에 한 번씩 내가 읽을 만한 책을 가져다 줘. 요프 테르텔 시리즈가 정말 재미있었어. 작가인 시세이판 마르크스 펠트 작품은 모두 재미있는 것 같아. 여름의 익살 이야기는 4번이나 읽었는데 아직도 재미있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나와.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었겠지. 난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에 간신히 불규칙 동사 5개씩 외워. 패턴은 영어를 할 때 한숨을 쉬며 괴로워하지. 교과서 몇 권이 방금 도착했어. 연습 문제집, 연필, 지우개는 여기 올 때 많이 갖고 왔어. 올 겨울에 입을 옷이 긴 소매 원피스 1벌과 스웨터 3벌밖에 없다는 사실을 방금 막 알게 됐어. 하얀색 양모실로 점퍼를 짜도 된다고 아빠가 허락하셨어. 그다지 좋은 실은 아니지만 따뜻하기만 하다면 상관없어. 내 옷을 친구에게 맡겨뒀는데 불행하게도 난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그것도 그 친구들이 그때까지 거기 그대로 있다면 만날 수 있겠지. 안내가. 저는 이 부분이 슬픈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었겠지. 책장 뒤에 숨어서 은신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됐겠구나. 친구들은 다니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꽁꽁 갇혀 지내야 하는 안내의 신세가 너무나 슬픕니다. 4. 어른들은 몰라. 1942년 9월 27일 일요일. 키티에게. 방금 엄마와 크게 싸웠어.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최근 들어 난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고 마고트 언니와도 잘 못 지내. 서로 화를 내지 않기로 한 우리 가족의 규칙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됐는지 정말 한심할 뿐이야.
하지만 마고토 언니와 엄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엄마나 언니보다 오히려 친구들을 이해하는 게 더 나을 정도야. 우리는 가끔 전쟁이 끝난 후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 예를 들면 하인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하는 문제 같은 거 말이야. 반단 부인 역시 만만치 않아. 지독하게 변덕스럽거든. 자기 물건들을 계속 숨겨놓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 역시 우리 물건을 숨겨둬야 해. 세상에는 자기 자식 키우는 것도 모자라 남의 아이들의 일에까지 참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반단 부부가 그런 사람들이야. 마고토 언니는 워낙 착하게 굴어 완벽함 그 자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난 언제나 실수투성이거든. 식사 시간이면 나를 두고 여기서 꾸짖고 저기서 대꾸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줘.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난 벌써 크게 빗나갔을지도 몰라. 아줌마 아저씨는 내게 여기저기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늘 말하지만 난 그게 잘 안 돼. 아빠가 참을성이 없었다면 난 아마 우리 부모님에게 끔찍한 실망거리가 되었을 거야. 내가 싫어하는 채소는 조금만 먹고 감자만 먹으면 반단씨 부부, 특히 아줌마는 아이를 버릇없이 키우면 안 된다고 난리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 제 생각에 안내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의 긴 설교 끝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거든요. 그리고 채소에 관해서라면 먼저 당신 접시부터 보시죠. 아줌마의 완전한 패배였어. 아줌마도 채소를 조금밖에 담지 않았거든. 그래도 아줌마는 버릇없는 게 아니지. 아, 세상에. 밤에 채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아줌마는 변비에 걸린대나? 아줌마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참견하지 않는다면 그런 시시한 변명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아줌마 얼굴이 빨개지는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어. 나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줌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안내가. 와, 안내 아빠 진짜 멋지다. 그쵸? 이 반단 아줌마하고 반단씨 부부랑 한 공간에서 그것도 그냥 갇혀서 죽은 하사나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을까. 안내도 그랬겠지만 자기 딸에게 시시콜콜 간섭하고 싫은 소리를 하는 자기네들이나 잘하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 엄마 아빠도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참 좋으신 분이네요. 그쵸? 1942년 9월 28일 월요일. 키티에게. 어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만 써야 했어. 또 싸움이 났거든. 왜 어른들은 그렇게 쉽게 자주 시시한 일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난 지금까지 아이들이나 그렇게 싸우지 어른이 되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물론 정말 싸워야 할 이유들이 있을 때도 가끔 있지. 하지만 어른들은 정말 사소한 것들로 다툰다니까. 내가 익숙해져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모든 토론들이 나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한은 익숙해질 수도 없을 것 같아. 어른들은 말다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토론이라고 하지. 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도 어른들은 내 모습, 성격, 행동 하나부터 10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도 난 조용히 참아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야.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안네 프랑크가 갓난아이가 아니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내가 어른들을 교육하겠다고 하면 어른들은 놀라서 입을 못 다물겠지. 내가 정말 그렇게라도 해야 할까? 정말 어른들은 야만적이야. 난 어른들의 무례한 태도와 특히 반단 아줌마의 그 멍청함에 놀라고 또 놀랄 뿐이야. 하지만 그런 어른들의 모습에 익숙해지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 되갚아 줄 거야. 그러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까?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버릇없고 변덕스럽고 고집세고 나부대고 멍청하고 게으른 걸까? 물론 절대 그렇지 않아. 나도 나쁜 점이 있겠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른들은 모든 것을 과장해. 키티, 어른들이 그렇게 놀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화가 나는 걸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는 나도 몰라. 언젠가는 폭발하고 말 거야. 안내가.
우리 안내한테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버릇없고 변덕스럽고 고집세고 나부대고 멍청하고 게으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안내 엄마 아빠는 아니었을 것 같고 반단 씨 부부가 아니었을까요? 와, 진짜 안내 너무 스트레스였겠다. 그쵸? 그리고 또 뭐 아니에요. 저는 뭐 이러이렇거든요. 라고 말하면 어머머 얘가 무슨 말대꾸로 이렇게 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쵸? 아이가 하는 얘기는 들어주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댓글에서도 봤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생 때 안내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을 때는 정말 그냥 내 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내 친구가 나한테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안내가 이제 좋아하는 남자친구, 그리고 또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친구 이런 얘기하면서 얼굴이 빨개졌다는 얘기,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얘기, 그리고 엄마랑 언니는 나를 이해 못해, 뭐 이런 얘기. 근데 그게 제 마음하고 똑같았어요. 제가 일기에 쓰는 내용하고 안내가 키티한테 해주는 얘기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내 친구 안내랑 만나는 기분으로 정말 재미있게 푹 빠져서 그렇게 공감하면서 즐겁게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책을 정말 오랜만에 어른이 돼서 읽으니까 마냥 재밌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안내일기 댓글에 써주신 구독자분께서도 안내일기는 제가 다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슬퍼서요 라고 남기셨거든요. 아마 한 번은 들으셨는데 이걸 두세 번은 듣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읽으면서 이 책이 이렇게 먹먹하고 슬픈 책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비극이잖아요. 그런 끔찍한 비극적인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안내는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롭고 자애로운 부모님 밑에서 정말 자기 꿈대로 정말 훌륭한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마냥 재밌게 읽을 만한 책은 아니라는 거 저도 동감입니다. 차 한 잔. 디저트가 없으니까 허전하긴 한데 이 책을 읽을 때는 디저트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1942년 9월 29일 화요일, 키티에게. 숨어 지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어. 이곳에는 욕조가 없기 때문에 빨래통을 사용하거든. 그런데 사무실에만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7사람은 이 사치품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지. 하지만 우리는 각자 취향이 서로 달라 다들 목욕하는 장소가 제각각이야. 페터는 유리문인데도 불구하고 부엌에서 목욕을 해. 페터가 목욕을 하러 갈 때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30분 동안은 부엌을 지나가지 말라고 당부하지. 페터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리고 반단 아저씨는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혼자만의 공간을 위해서라면 뜨거운 물을 나르는 번거로움은 상관없는 것 같아. 반단 아줌마는 그냥 목욕을 안 해. 아줌마는 어디서 목욕하는 게 좋을지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아. 아빠는 사장실에서, 엄마는 부엌 난로 뒤에서 해. 마고토 언니와 나는 가장 큰 사무실로 정했어. 토요일 오후마다 커튼을 쳐놓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목욕을 하지.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목욕하고 싶지 않아서 지난주부터 좀 더 좋은 곳을 찾고 있었는데 페터가 큰 사무실의 화장실에서 한번 씻어보라고 했어. 그곳에서는 앉을 수도 있고 불도 켤 수 있으며 문을 잠글 수도 있고 내가 씻은 물을 쏟아버릴 수도 있고 누가 엿보지도 않을 것 같았어. 일요일에 그 멋진 곳에서 처음으로 목욕을 해봤더니 정신나간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곳은 목욕하기에는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아. 안내가. 1942년 10월 1일 목요일, 키티에게. 엘리가 백화점에서 마고트 언니와 내 치마를 사주었어. 옷감은 자루처럼 형편없는데 가격은 각각 24플로린, 75플로린이야. 전쟁 전과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 엘리가 어떤 학교에 마고트 언니와 페터, 나를 위해서 속기 통신 교육 과정 신청을 한 거야. 내년쯤 우리가 얼마나 전문가가 될지 한번 두고 봐. 암호를 활용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안내가.
1942년 10월 9일 금요일, 키티에게. 오늘은 우울한 소식을 전할게. 유대인 친구들이 수십 명씩 잡혀갔대. 게슈타포들은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을 끌고 가 가축 싣는 트럭에 태우고는 드렌트에 있는 대규모 유대인 수용소 베스데르보르크로 보내버리지. 베스데르보르크는 끔찍하대. 샤워 시설은 100명당 하나이고 변기도 충분하지 않대. 잠도 나누어서 자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 함께 자고. 그래서 나쁜 소문이 돌아. 여자들, 심지어 소녀들도 그곳에서 일정 기간 지내고 나면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지. 게슈타포 괄호하고 나치스 독일의 비밀 국가 경찰이라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탈출하는 건 불가능해. 수용소 사람들 대부분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는 데다가 생김새를 보면 유대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용소 사람인 걸 단박에 알 수 있거든. 네덜란드에서도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저 멀고 끔찍한 곳으로 보내지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사람들이 살해될 거야. 영국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는데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낸대. 독가스가 가장 빨리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겠지. 정말 화가 나. 미에프가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야기를 하는 미에프 자신도 괴로워했어.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대. 다리를 저는 불쌍한 유대인 할머니가 미에프 집 문 앞에 앉아 있었어. 게슈타포가 할머니를 실어갈 차를 가지러 가면서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했대. 가엾은 할머니는 머리 위 영국 공군기를 향해 쏟아지는 총성과 서치라이트의 번뜩이는 불빛에 벌벌 떨고 있었어. 하지만 미에프는 감히 할머니를 집안에 숨겨두지 못했지. 아마 누구도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을 거야. 독일군들은 인정사정 없으니까. 엘리 역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어. 엘리의 남자친구가 독일군에 입대해야 하거든. 엘리는 폭격기에서 100만 킬로그램이나 나가는 폭탄이 남자친구 더크의 머리 위로 떨어질까 봐 걱정이야. 더크가 100만 킬로그램을 감당할 수는 없을 거야 라든가 한 방이면 끝나 같은 농담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더크만 독일군에 가는 게 아니야. 매일같이 남자들을 실은 기차가 떠나지. 도중에 작은 역에 멈출 때 간신히 탈출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대. 그런데 이게 나쁜 소식의 다가 아니야. 인질에 대해 들어봤니? 사회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이래.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무고한 시민들이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사회시설물을 파괴한 사람들이 잡히지 않으면 게슈타포들이 인질이 된 무고한 시민 5명을 벽에 세우고 총살하는 거지. 신문에 그들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종종 실리곤 하지만 그건 그냥 사고사로 설명되고 말아. 독일군들 잘한다. 나도 한때 독일인이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어. 오래전에 히틀러가 우리 국적을 빼앗아가 버리긴 했지만 말이야. 이제 독일인과 유대인은 철천지 원수가 된 거야. 안내가. 끔찍한 악마 히틀러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네요. 5. 두려움. 1942년 10월 20일 화요일. 키티에게. 그 일이 있고 2시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손이 떨려. 이곳에는 수화기가 5개 있어. 수화기를 채우러 누군가가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 올 거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못했지. 책장으로 막아놓은 문 반대쪽 계단참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리는 떠드는 걸 멈추고 조용히 있었지. 난 목수가 왔다고 생각을 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엘리에게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말했어. 아빠와 나는 목수가 언제 떠나는지 들으려고 문에 몸을 붙이고 섰어. 그 남자는 15분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망치를 비롯한 도구들을 우리 책장 위에다. 괄호 우리 생각엔 그랬어. 괄호 닫고. 도구들을 우리 책장 위에다 올려두더니 문을 두드리는 거야. 우리는 다들 하얗게 질렸지. 그 남자가 이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 진짜 그런 것 같았어. 문을 두드리고 밀고 당기고 손잡이를 돌려보고 난 이 이방인이 우리 은신처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거의 기절할 것 같았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한 순간 쿠피스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 문 열어. 나야. 우리는 얼른 문을 열었지. 아는 사람만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장 고정용 고리가 고장이 났던 거야. 그래서 아무도 목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수 없었던 거고. 그 남자는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쿠피스 씨는 엘리를 데리러 왔는데 책장이 열리지 않았던 거지. 정말 다행이지 뭐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상상 속에서는 이곳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그 남자가 점점 커져서 거인이 되더니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독재자가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거든.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안내가. 1942년 10월 29일 목요일, 키티에게. 아빠가 편찮으셔서 너무 걱정이야. 열이 높고 발진이 생겼는데 홍역 같아. 생각해보니 우리는 의사도 부를 수 없어. 엄마는 아빠가 땀을 흘리게 하고 있어. 그러면 열이 좀 내리겠지? 최근에는 어른들이 읽는 책을 읽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 지금은 니코반 슈텔렌이 쓴 에바의 청춘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 이 책이랑 여학생들이 읽는 연애소설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뒷골목에서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자신을 팔면서 돈을 버는 여자들 이야기가 나와. 내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난 부끄러워서 죽어버릴 거야. 이 책에 나오는 에바는 생리를 해. 아, 나도 생리를 했으면 좋겠어.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안내가. 1942년 11월 7일 토요일, 키티에게. 엄마는 끔찍하리만큼 화를 잘 내고 그 때문에 내겐 언제나 짜증나는 일만 생겨. 아빠와 엄마가 언니는 절대 혼내지 않으면서 언제나 나만 꾸짖는 게 그냥 우연일까? 어제 저녁만 해도 그래. 언니가 멋진 그림이 있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언니는 일어나 위층으로 가면서 다시 와서 읽으려고 책을 펼쳐놓은 채로 두었어. 마침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책을 들고 그림을 보기 시작했지. 언니가 돌아와서 자기가 보던 책이 내 손에 들려있는 걸 보고는 이마를 찌푸리면서 책을 돌려달라고 했어. 난 그냥 좀 더 보고 싶어 했고 언니는 점점 더 화가 났지. 그때 엄마가 우리 일에 끼어들었어. 그 책 언니한테 돌려줘. 언니가 읽고 있었잖아. 그때 아빠가 방에 들어왔어. 아빠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언니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고는 바로 나를 나무랐어. 네가 보던 책을 마고트가 보면 그때 넌 뭐라고 할지 두고 보자. 난 풀이 죽어 책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어. 엄마 아빠는 내가 화가 난 거라 생각했겠지. 이런 일이 생기면 난 화가 나는 것도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라 그냥 비참한 기분이 들어.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판단하려 드는 아빠는 옳지 않아. 엄마 아빠가 끼어들지 않았어도 언니에게 책을 줬을 거야. 훨씬 더 빨리 말이야. 엄마 아빠는 언니 편만 들어. 마치 언니가 엄청나게 부당한 대우를 받기라도 했다는 듯 말이야. 엄마가 언니 편인 건 분명해. 두 사람은 언제나 잘 맞으니까. 난 그런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서 엄마의 잔소리와 변덕에 완전히 무관심해졌어. 그래도 두 사람을 사랑해. 하지만 그건 단지 나의 엄마고 언니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아빠는 달라. 아빠가 언니를 치켜 세워주고 칭찬하고 껴안아주면 난 속이 부글부글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난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빤 내가 존경하는 단 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아빠 말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아빠는 당신이 언니를 나와 다르게 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지금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 역시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난 언제나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열등생이고 식충이야.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언제나 2배의 값을 치러야 했어. 처음에 혼나고 다음에는 내 마음에 난 상처로 괴로워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노골적인 차별은 견딜 수 없어. 아빠가 내게 줄 수 없는 걸 내가 바라는 걸까? 어른들은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해. 어떤 날이면 안내는 너무 똑똑해서 모든 걸 알아도 되고 다음 날이면 안내는 멍청한 염소 새끼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책을 보고 좀 배워야 하는 아이지. 난 뭘 해도 웃어줄 수 있는 아기도 아니고 응석바지도 아니야. 아직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거든. 침대에 누워있는데 언제나 나를 오해하는 지겨운 사람들을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결국 이렇게 키티 너를 찾게 된 거야. 키티, 넌 참을성이 많아 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낼 거라 약속할게. 눈물을 삼키며 앞으로 나아갈 거야. 단지 내가 바라는 건 내 노력의 결과를 보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끔 용기를 얻는 것뿐이야. 나를 나무라지 말아줘. 그리고 나도 때로는 폭발할 것 같다는 것도 기억해줘. 안내가. 요 타이밍에서 차 한 모금 마시고 가야겠어요. 13살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13살의 제 딸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 딸아이 나이는 비밀인데 안내 글을 정말 잘 쓰네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고 이렇게 글로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나요? 와, 정말 우리 안내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훌륭한, 정말 세계적인 작가가 됐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13살이면 한국 나이로는 6학년인 거죠. 6학년 아이가 자신이 받는 이 부당한 대우와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자신의 계획,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그 결심을 이렇게 자세히 상세히 적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감탄한 부분을 읽어보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낼 거라 약속할게. 눈물을 삼키며 앞으로 나아갈 거야. 단지 내가 바라는 건 내 노력의 결과를 보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끔 용기를 얻는 것뿐이야. 그리고 이 부분, 나도 때로는 폭발할 것 같다는 것도 기억해줘.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 나이가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 엄마잖아요. 엄마죠, 저는. 그렇다 보니까 폭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남편 말로는 이쯤 되면 폭발할 때가 됐지 싶으면 제가 여지없이 폭발을 하더래요. 그때 너무 좀 창피했어. 근데 어쨌든 합리화를 하면 안 되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그 집에 있는 저 같은 주부들, 그리고 아이의 모든 것을 케어해야 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뭐 코로나 시기 전에도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겠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엄마표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 엄마표 수학, 엄마표 영어, 어쨌든 등등 여러 가지를 엄마가 담당을 하는 일이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제가 혼을 내거나 훈육을 하는 걸 넘어서서 감정적으로 제가 화를 내고 악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왜 폭발할 것 같을 때가 없었겠어요. 지금 이 안내의 글을 보니까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엄마라는 이유로, 어른이라는 이유로, 아이보다 조금 더 강하다는 이유로 폭발을 해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10살이든 13살이든 16살이든 그 아이들 마음속에도 폭발하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왕 하고 폭발을 하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네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소리를 질러? 네가 지금 네 눈 그렇게 뜨고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폭발할 때가 있다는 거, 폭발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게 뭐 공부가 됐든 친구 사이가 됐든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당하는 부당한 대우가 됐든 뭐든 간에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내가 바라는 그 노력의 결과를 눈으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결심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도 자기 나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나이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조금 더 기준을 낮추어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이, 13살, 16살인 내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때 어땠지? 나는 저보다 더 모질했어. 나는 저것만큼도 못했어. 이런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제가 그걸 잘 못해서. 저희 엄마한테 제가 막 속상한 얘기를 하면 항상 그러시죠. 그걸 다 애가 알면 애가 아니지, 어른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나이에도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아직도 혼나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너무 이 문장들에, 이 마음에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좀 말이 길어졌네요. 1942년 11월 9일 월요일, 키티에게. 한시의 반단 아저씨가 정말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어. 영국군이 튀니스, 알제리, 카사블랑카, 오랑에 상륙했다는 거야. 다들 종전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영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영국의 수상 처칠은 이렇게 말했대. 이 상황은 종전이 아닙니다. 종전의 시작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 시작의 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를 알겠니? 낙관적인 소식인 건 분명한 것 같아. 석 달 동안 격전이 계속되고 있는 소련의 스탈린그라드는 아직 독일군 손에 들어가지 않았어. 이제 우리 은신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우리가 먹는 음식 이야기 좀 해야겠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위층에는 먹보 돼지들이 살고 있잖아. 우리는 제빵사인 쿠피스 씨 친구에게서 빵을 공급받지. 집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많이 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해. 그리고 불법이지만 식량 배급 카드 4장도 샀어. 가격이 계속 오르더니 이제 27플로린에서 33플로린이 되었어. 인쇄된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말이야. 채소 통조림 150개가 있는데도 말린 콩을 270파운드나 더 샀어. 저장해 두고 먹으려고 말이야. 그리고 그건 모두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 일부는 사무실 사람들이 먹을 거야. 콩은 자루에 넣어서 작은 통로 고리에 매달아 두었어. 아참, 아빠가 많이 나아지셨다는 말을 잊을 뻔했네. 안내가. 추신, 방금 막 라디오에서 알제리가 함락했다는 소식이 나왔어. 모로코와 카사블랑카, 오랑은 며칠 동안 영국군의 손에 들어갔고 이제 튀니스 차례야. 6. 새로운 식구. 1942년 11월 10일 화요일, 키티에게. 빅뉴스야. 우리가 8번째 식구를 맡게 됐어. 그래, 진짜야. 우린 늘 한 사람쯤 더 있어도 될 공간과 음식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쿠피스 씨와 크랄러 씨를 힘들게 할까봐 그게 걱정이었지.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 아빠는 결정권자인 2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지. 2사람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 7명일 때나 8명일 때나 위험한 건 똑같다고 2사람이 말했는데 그건 맞는 말이야. 결정이 되자 우리는 우리 가족과 잘 지낼 독신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어. 어렵지 않게 한 사람을 생각해냈지. 반단 아저씨의 친척들을 모두 거절한 후 아빠는 알버트 뒤셀이라는 치과의사를 골랐어. 그 사람의 부인은 전쟁이 터졌을 때 다행히 외국에 있었대. 그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로만 봐서는 우리 2 가족과 잘 맞을 것 같아. 미에프도 그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이곳에 들어올 때까지의 일들을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오면 내 방을 함께 쓰고 마고트 언니는 군용 침대를 쓰기로 했어. 안내가. 1942년 11월 12일 목요일, 키티에게. 미에프가 좋은 은신처가 있다고 말하자 뒤셀 아저씨는 뛸 듯이 좋아했대. 미에프는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했고 토요일이 좋겠다고 했어.
오늘 아침에 미에프가 전화기로 뒤셀 아저씨는 환자 진료 카드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하고 진료해야 할 환자도 두어 명 있고 또 진료비도 정산해야 한다면서 토요일에 들어가는 건 좀 힘들다고 했대. 밖에서 붙잡히면 카드 정리, 진료비 정산, 환자 진료 같은 걸 계속 할 수 없을 텐데 대체 왜 미루는 거지? 그런 걸 다 받아주는 아빠도 이상해. 안내가. 1942년 11월 17일 화요일. 키티에게. 뒤셀 씨가 방금 막 도착했어. 모든 일은 잘 진행됐어. 우리는 모두 테이블에 커피와 꼬냑을 차려놓고 새로 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미에프는 먼저 우리 거실을 보여줬어. 뒤셀 씨는 한눈에 우리 가구를 알아보았지만 우리가 거기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미에프가 사실을 말하자 뒤셀 씨는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어. 하지만 미에프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위층으로 뒤셀 씨를 데리고 왔어. 뒤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어. 먼저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듯 말이야. 그리고 더듬더듬 말했어. 그럼 당신들 벨기에로 간 게 아니었나요? 그날 밤 독일 군들이 온 게 아니었나요? 탈출에 성공한 건가요? 군인이나 자동차 같은 건 사람들, 특히 독일군을 속이려고 퍼뜨린 이야기라고 설명해 주었어. 우리의 교묘한 속임수에 뒤셀 씨는 다시 한 번 더 말문이 막혔고 너무나 실용적이고 훌륭한 은신처를 보고는 더욱 놀랐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보기만 하더군.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어. 그리고 뒤셀 씨는 낮잠을 조금 자고 일어나 우리와 함께 차를 마셨어. 그리고 자기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서야 좀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어. 특히 타자기로 친 은신처의 생활 안내를 받고 나서는 말이야. 은신처의 생활 안내. 유대인 및 숨어 살아야 하는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로서의 특별시설, 연중 무휴. 위치. 암스테르담 중심지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곳으로 13번, 17번 전차 또는 자동차나 자전거로 올 수 있음. 독일군이 대중교통을 금지할 경우 특별히 도보 가능. 숙식비 무료. 특별 다이어트 식단 제공. 급수. 욕실과 실내외 여러 곳에 사용 가능. 욕조는 없음. 충분한 수납 공간. 모든 물건 수납 가능. 자체 라디오 센터. 런던, 뉴욕, 텔아비브 등 수많은 방송국과 직통 연결. 매일 저녁 6시 이후 거주자에 한해 이용 가능. 독일 방송은 고전음악 청취 같은 특별한 경우만 청취. 취침 시간. 밤 10시 정각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일요일은 10시 15분 취침. 상황이 허락하면 거주자에 한해 낮에도 쉴 수 있음. 공공의 안전을 위해 취침 시간은 엄수. 공휴일, 집 밖 나들이. 무기한 연기. 사용 언어. 언제나 조용히 말할 것. 모든 언어 사용 가능하나 독일어 사용 금지. 수업. 주 1회 속기 수업. 매일 영어, 프랑스어, 수학, 역사 수업. 애완동물 허가 필요. 대우 좋음. 그러나 해충 발생 가능. 아침 식사. 일요일과 은행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은 오전 9시. 일요일과 은행 휴일에는 대략 11시 30분. 점심 식사. 오후 1시 15분부터 45분까지. 양은 그다지 많지 않음. 저녁 식사. 추우나 더우나 정해진 시간 없음. 뉴스 방송 시간에 따라 달라짐. 의무사항. 거주자들은 언제나 사무실 일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목욕.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모든 거주자 세면대 사용 가능. 화장실, 부엌, 사무실 등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이용 가능. 주류. 의사 처방이 있을 시에만. 끝. 안내가. 그러네요. 이런 거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은신처에서 한두 명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그 함께 사는 매너가 반드시 이렇게 규칙으로 고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